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나스닥 100 안의 반도체 종목 가운데 엔비디아 말고는 오른 종목이 없었습니다. 가장 덜 빠진 브로드컴이 0.6%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다우지수는 537포인트 올라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이 하루에 14.52% 빠졌습니다. TQQQ는 2.9% 하락한 61.56달러, QQQ는 0.97% 내린 675.49로 닫았습니다. 반대편에서 다우지수는 1.03%, S&P 500은 0.21%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만 55포인트, 0.2% 빠졌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실계좌는 현재 약 11,713달러입니다. 낙폭부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이 8.85% 빠진 820.53달러, AMD가 8.15% 빠진 454.62달러였습니다. ARM이 8.11%, Applied Materials가 7.82%, Global Foundries가 7.82%, Marvell이 7.77%, Lam Research가 7.54%, KLA가 6.18%, 인텔이 5.86% 하락했습니다. ASML은 4.37%, 퀄컴은 4.21% 빠졌습니다. 나스닥 100 안의 반도체 그룹 평균은 마이너스 5.43%였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모입니다. 다우존스는 어젯밤 반도체 하락을 두고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켓워치는 투자자들이 중국의 자국 반도체 공급과 제조 장비 공급을 걱정하고 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함께 실었습니다. 어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 중국의 노광 장비 국산화와 중국 메모리 회사의 증설 자금 조달을 둘러싼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ASML과 한국 메모리 종목에 먼저 값이 매겨졌습니다. 어젯밤은 그 값이 업종 전체로 번진 날입니다. 어제는 메모리 회사만 맞은 게 아니라 장비 회사도 함께 맞았습니다. Applied Materials와 Lam Research가 7%대, KLA가 5%대로 빠졌습니다. 중국이 자국 장비를 만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메모리 값이 아니라 그 회사들의 중국 매출입니다. 중국 매출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유럽 장비 회사들의 성장에서 큰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어젯밤 장비주 낙폭은 지금 팔리는 물건이 아니라 몇 년 뒤 물량에 미리 매긴 값입니다. 메모리 쪽 숫자는 더 극적입니다. 마이크론은 마켓워치 집계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악의 월간 낙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규장 개장 직후 주가는 9.6% 빠졌고 7월 한 달 낙폭은 29.5%까지 벌어졌습니다. 메모리 회사 샌디스크는 장중 13% 넘게 무너지며 장중 한때 나스닥 100에서 가장 크게 빠진 종목이었습니다. 어젯밤 팔린 건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회사 암코어 테크놀로지가 장중 23% 폭락했습니다. 실적은 시장 예상을 넘겼는데 3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첨단 패키징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정입니다. 그 공정을 파는 회사가 실적을 잘 내고도 다음 분기 안내 하나로 4분의 1 가까이 날아간 겁니다. 델 테크놀로지스도 장중 12% 넘게 빠지며 2025년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향해 갔습니다. 인공지능 서버를 조립해 파는 회사입니다. 메모리, 장비, 패키징, 서버. 어젯밤 팔린 건 특정 종목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물건 대부분이었습니다. 층이 다른데 같은 날 한꺼번에 맞았습니다. 그 층 전체가 몇 년 동안 얼마나 지어질지에 대한 숫자를 시장이 한꺼번에 다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시장이 보는 건 지난 분기 매출이 아니라 다음 분기 물량입니다. 이번 주 반도체 실적도 매출보다 가이던스가 먼저입니다. 지수 쪽에도 선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어젯밤 장중에 나스닥 100 지수가 조정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고점에서 10% 아래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QQQ는 7월 한 달 동안 6.85% 빠졌고 최근 한 주로만 4.72% 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로 보면 QQQ는 여전히 10.43% 위에 있습니다. TQQQ도 같은 모양입니다. 7월에 20.53% 빠졌지만 올해 전체로는 아직 18.06% 플러스입니다. 언제 들어오셨는지에 따라 지금 보시는 화면이 완전히 다릅니다.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어젯밤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나스닥 199개 종목 가운데 67개가 올랐고 평균 등락률은 플러스 0.73%였습니다. 통신과 미디어 그룹이 평균 2.84%, 소비재와 서비스가 2.75%, 바이오와 헬스케어가 2.6% 올랐습니다. 바이오와 헬스케어는 12개 종목이 전부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1.96% 올랐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워크데이가 8.24%, 코그니전트가 6.93%, 부킹홀딩스가 6.7%,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6.35%, 컴캐스트가 6.1%, 도어다시가 6.05%, 어토데스크가 5.08%, GE 헬스케어가 4.89%, 어도비가 4.81%, 엠젠이 4.48% 상승했습니다. 워크데이는 최근 한 주 동안 13.12% 올랐습니다. 아틀라시안이 10.35%, 어토데스크가 12.42%, 코그니전트가 15.31%,
아도비가 9.6%, 부킹홀딩스가 11.1% 올랐습니다. 같은 한 주 동안 AMD는 16.5%, 마벨은 16.1%,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17.46%, 인텔은 18.2%, 램 리서치는 16.27% 빠졌습니다. 한 주 만에 위아래 33%포인트 차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소프트웨어가 처음 튀었을 때 저는 이게 눌린 걸 되사는 손인지 자금의 이동인지는 며칠 더 봐야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로 사흘째입니다. 하루짜리 되돌림이 사흘 연속 이만큼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이 이동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설비 투자에서 돈을 받는 쪽에서 나와서 인공지능과 무관하게 돈을 벌던 쪽으로 갑니다. 여행 예약, 케이블 방송,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제약. 몇 달 동안 소외됐다는 소리를 듣던 자리들입니다.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 이 로테이션이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른쪽과 빠진 쪽이 같은 지수 안에 들어있는데 빠진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많아도 지수가 1% 빠지는 산수가 그겁니다. 지수 밖으로 나간 돈이 아니라 지수 안에서 자리를 바꾼 돈이라 나스닥 100 하나만 들고 있으면 이 이동의 수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어제 오른쪽에도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중 한때 650포인트 넘게 올라 있었는데 마감은 537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안에서도 이 상승은 오후 한때가 가장 강했고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씩 줄었습니다. 섹터 쪽에서도 방어적인 자금의 흔적이 보입니다. 어제 S&P 500에서 가장 강한 업종은 헬스케어고 가장 약한 업종은 정보기술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팔런티어가 6.08% 빠졌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이미 4.45% 밀린 채 출발했고 개장 30분에는 낙폭이 5.98%까지 벌어졌습니다. 업종 분류는 소프트웨어인데 어젯밤 움직임은 반도체 쪽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이름표가 붙으면 업종 분류와 무관하게 같이 밀리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젯밤 매도의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그룹 평균이 마이너스 5.43%인 사이 소프트웨어 그룹 평균은 플러스 1.96%였고 인공지능 대장주로 불리는 엔비디아와 알파벳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애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젯밤 장중에 애플의 시가총액이 5 트릴리언 달러를 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가가 340.43 달러를 뚫으면서 그 희귀한 평가액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선을 넘어본 회사는 아직 손에 꼽습니다. 종가는 0.94% 오른 340.08 달러였고 장중 고가는 342.89 달러였습니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4.99 트릴리언 달러로 엔비디아의 4.77 트릴리언 달러보다 위에 있습니다. 베런즈는 이걸 반인공지능 트레이드의 수혜로 설명하면서 다만 그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키뱅크는 애플에 대해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250달러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사상 최고 시가총액을 쓴 날 한 하우스는 현재가보다 25% 넘게 낮은 목표가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알파벳이 2.19% 올라 매그니피센트 7 중 가장 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9% 올랐는데 장중에 400.32 달러까지 갔다가 되밀려 종가는 그날 가격대의 아래쪽 3분의 1 자리였습니다. 장중 고점에서 오른 폭의 상당 부분을 되돌린 모양입니다. 아마존은 0.23% 하락했습니다. 어제 아마존을 두고 두 하우스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UBS가 목표 주가를 333달러에서 305달러로 내렸고 BMO 캐피털은 355달러에서 360달러로 올렸습니다. 둘 다 매수 의견은 그대로 뒀습니다. 테슬라는 0.58% 빠졌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KKR이 투자한 애리조나 태양광 배터리 발전소와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간 약 1테라와트시 규모입니다. 엔비디아는 0.25%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통째로 무너진 날에 몇 안 되는 초록불이었고 장중 저점 192.74 달러에서 되사면서 종가는 그날 가격대의 위쪽에 붙었습니다. 메타는 0.08% 하락했는데 이게 9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다우존스 집계로는 기록적인 연속 하락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오늘 밤 장이 끝난 뒤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실적을 냅니다. 시장은 메타의 2분기 순이익을 18.58 빌리언 달러, 주당 7.19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을 냅니다. 순이익 컨센서스는 31.49 빌리언 달러입니다. 두 회사 모두 매출보다 설비 투자 안내가 먼저 읽힐 겁니다. 스페이스X는 따로 봐야 합니다. 어젯밤 2.56% 오른 116.41 달러로 마감했는데 하루 안에서 고가와 저가 차이가 10.39%였습니다. 베런즈에 따르면 장중 한때 107.01 달러까지 내려가며 상장 이후 최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베런즈는 이 종가가 공모가 135 달러보다 약 14% 낮은 자리라고 짚었습니다. 사상 최저가를 찍고 8% 넘게 되올라와 플러스로 닫은 날입니다.
거래량은 8,917만 주였습니다. 캐시우드의 ARK 인베스트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동안에도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계속 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83% 올라 주간으로도 5.42% 상승했습니다. 이제 매크로를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로 3.6 베이시스 포인트 내렸습니다. 2년물은 3.275%로 4.0 베이시스 포인트 내렸습니다. 30년물은 5.1%였습니다. 세 구간 모두 3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유가도 무너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물 정산가는 바럴당 79.26달러로 4.06% 하락했습니다. 3거래일 동안 12.93달러, 14.03% 내렸습니다. 어제 오만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자발적 통행료 방안을 제시했다는 로이터스 보도가 나왔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봉쇄 해제를 원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시장을 눌렀던 값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금리도 내렸고 유가도 내렸습니다. 성장주의 불리한 조건 두 개가 동시에 풀린 날에 반도체가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어젯밤 반도체를 판 건 매크로가 아니라 업종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변동성 쪽도 같은 말을 합니다. 변동성 지수는 2.46% 내린 18.21로 닫혔습니다. 장중 한때 19.52까지 튀었지만 되밀렸습니다. 나스닥이 1% 가까이 빠진 날에 공포지표는 오히려 내려간 겁니다. 시장 전체가 무서워한 날이 아니라 한 업종만 도려낸 날이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시장 심리를 종합한 공포 탐욕 지수는 38로 전날 40에서 더 내려와 공포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금은 정상가 기준 아운스당 4,038.70달러로 38.30달러, 0.94% 내렸습니다. 브리핑.com은 달러 강세가 수요를 눌렀고 투자자들이 연준과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금 상장 지수펀드 GLD는 1.4% 빠졌습니다. 장기채 상장 지수펀드 TLT는 0.59% 올랐고 비트코인은 1.69% 내린 63,807달러였습니다. 지표는 이번 주 초에 하나 나왔습니다. 6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0.3%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 1.6%를 크게 밑돌았고 운송을 뺀 핵심 내구재도 0.6%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기업 설비 투자의 대리지표로 쓰이는 국방과 항공을 뺀 자본재 신규 주문은 0.9% 늘었습니다. 아틀란타 연은의 실시간 성장률 추정치는 1.6%로 한 칸 내려왔습니다. 국채 입찰은 한 건 있었는데 440억 달러 규모 7년물이 4.473%에 낙찰되며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개장 전 시간대에 이미 상당 폭이 깎여 있었습니다. 다만 하락은 개장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SOXL은 프리마켓에서만 고점 대비 12% 넘게 밀렸고 정규장 개장 뒤 30분 사이에 6%가 넘게 더 빠졌습니다. 마이크론은 프리마켓에서 한때 900.20달러까지 올랐다가 개장가는 839.01달러였습니다. AMD는 프리마켓 고가가 494.95달러였는데 개장가는 469.00달러였습니다. SOXL도 프리마켓에서 128.15달러를 찍은 뒤 정규장을 112.35달러에 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거래하는 시간대에 이미 값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중국 쪽 공급 우려가 원인으로 지목된 매도라면 그 시간대에 먼저 반응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QQQ는 개장가 대비로만 보면 0.1% 하락에 그쳤습니다. SOXL은 더 사나웠습니다. 개장 30분에 6.08%가 빠졌고 밤 11시 21분에 101.53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되사는 손이 들어와 새벽 4시 31분에 114.9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저점에서 13% 넘게 튄 겁니다. 종가는 109.54달러였고 시간 외에서 다시 1.74% 밀렸습니다. 하루 안에서 위아래 13.2%를 오간 날입니다. 어제 주무시기 전에 주가창을 확인하신 분들은 잠을 이루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시장을 스친 다른 소식들도 짚겠습니다. V사가 2,6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력의 약 7%이고 대부분 기술과 제품 조직입니다. 페이팔은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넘고 가이던스도 올리면서 4.01%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회사 루시드가 장중 31% 급등해 8.50달러까지 갔다가 20% 상승한 7.81달러 근처에서 거래됐습니다. 총매로는 대형 투자자의 지분 공시가 거론됐습니다. 아마존은 캐나다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스로부터 북미 아이스 하키 리그 중계권을 12년 동안 재판매받기로 했습니다. 프라임 비디오가 캐나다에서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일부 경기를 중계하게 됩니다. 다음 시즌부터 적용됩니다. 어제 아마존 주가는 소폭 내렸습니다. 아마존이 스트리밍에서 계속 사들이는 건 드라마가 아니라 생중계 스포츠입니다. 다우지수 상승은 소수 종목이 만들었습니다. 셔윈 윌리엄스가 8.25%, 세일스포스가 4.5% 올랐고 IBM과 코카콜라가 뒤를 바쳤습니다. 뉴코어는 강한 실적에 6% 올랐는데 최고 경영자는 그 성과를 관세의 강력한 집행덕으로 돌렸습니다. 헬스케어 분석회사 IQVIA는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를 함께 올리며 14% 급등해 어제 S&P 500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됐습니다. Berkshire Hathaway도 2% 넘게 올랐는데 베런즈는 애플과 코카콜라가 끌어올린 보유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시장이 뒤늦게 인정하는 흐름으로 봤습니다. 마감 뒤에 나온 재료도 있습니다. 아직 반응한 세션이 없으니 오늘 밤 확인할 목록으로만 남기겠습니다. 블룸 에너지가 2분기 매출 1.065 빌리언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고 전년 대비 16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품 매출만 215% 늘었습니다. 회사는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3.9 빌리언 달러에서 4.2 빌리언 달러 범위로 조정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를 2.5 달러에서 2.85 달러 범위로 함께 올렸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연료전지 회사입니다. 반도체가 인공지능 투자 축소의 값을 매기며 무너진 바로 그날 그 투자에 전기를 파는 회사는 가이던스를 올렸습니다. 어느 쪽 값이 맞는지는 이번 주 실적이 가릅니다. 아이온큐가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인수에 대한 규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자 컴퓨팅 회사가 미국에 기반을 둔 반도체 파운드리를 통째로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스카이웍스는 코보 인수와 관련해 약 2 빌리언 달러 규모의 인수금융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규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KLA가 시간 외에서 6.84% 더 빠졌습니다. 정규장에서 이미 6.18% 하락한 뒤에 추가 낙폭입니다. Applied Materials와 Lam Research도 시간 외에서 각각 1.87%, 1.08% 더 밀렸습니다. 오늘 밤 반도체가 어디서 열리는지를 볼 때 이 자리가 출발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온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반도체 섹터 게시판에는 4,493건의 글이 올라왔고 강세 의견이 66%였습니다. 업종이 통째로 5% 넘게 빠진 날에 그렇습니다. 마이크론 게시판 하나에만 1,585건이 몰렸습니다. 한 개인 투자자는 내가 뭐라고 했냐며 자기 경고가 맞았다고 적었고 바로 옆에서 다른 개인 투자자는 메모리 수요는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졌냐며 더 사겠다고 적었습니다. SOXX 게시판에는 시장이 이미 내 돈은 가져갔으니 자존심까지 가져가게 두지는 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저가 매수와 자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SOXL은 7월 한 달 동안 49.66% 빠졌습니다. 7월 첫날에 담은 분은 지금 반 토막입니다. 일주일 전에 담은 분은 30.91% 손실 구간입니다. 다만 연초부터 들고 계신 분은 올해 들어 여전히 131.82% 위에 있습니다. 최근 몇 달 급등에 올라타고 안전 마진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분들 모두 지금쯤 손실 구간일 겁니다. 실적을 앞둔 종목들의 온도는 또 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게시판에는 484건이 올라왔고 발언량이 평소의 1.9배였습니다. 한 개인 투자자는 어제 상승을 두고 완벽한 상승 유인 함정이라며 실적 발표 뒤 $300를 부르는 글을 올렸습니다. 레디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끼리 장기로 들고 갈 거냐, 곧 팔 거냐를 묻는 글이 돌았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들어 16.46% 내려와 있습니다. 로빈후드 게시판도 발언량이 평소에 2.5배로 뛰었는데 실적을 앞두고 들고 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자조와 더 싸게 사고 싶었는데 실적 뒤에 또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미련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로빈후드 실적도 오늘 밤 장이 끝난 뒤에 나옵니다. 반대로 알파베트 게시판은 강세 의견이 85%로 쏠려 있었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 뒤 크게 빠졌던 종목인데 이번 주 두 거래일 만에 4.37% 되올라온 흐름이 그 온도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반대편 온도도 있습니다. 코카콜라 게시판은 강세 의견이 88%였고 한 개인 투자자는 인생 최고의 매매일 10손가락 안에 든다고 적었습니다. 어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참고로 지수 게시판 전체는 강세와 약세가 47대 53으로 팽팽했습니다. 반도체가 여기서 저가 매수 자리인지 아니면 공급 과잉의 시작인지 어제 시장 안에서도 답이 갈렸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계좌 이야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실 계좌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어제 종가 판정에서 새 신호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도 거래 없이 그대로 보유합니다. QQQ 종가 675.49는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4.9% 위에 있습니다. 다만 단기 이동평균선과의 거리는 0.35%까지 좁혀졌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QQQ가 6.85% 빠지는 사이에 지수와 이 선들 사이의 간격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판정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반납하는 걸 보고 있으면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니구나, 줄 때 먹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타이밍을 맞춰서 석세스나 하이닉스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걸 잡았으면 얼마나 달달했을까 상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최근 반도체 급등을 보면서 조정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분이 오히려 적었을 테니 더 그렇습니다. 하락 시점을 맞힐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인버스 상품을 권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가 하락에 걸 수 있는 도구는 사실상 인버스 ETF 하나뿐인데 그 도구는 방향을 맞춰도 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선물 단일 종목 인버스 2배 상품이 그렇습니다. 2달 전 인버스의 반대편에 있는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주가는 고점 대비 6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상장할 때 담으셨다면 지금 10% 손실 구간입니다. 방향은 완벽하게 맞았는데 반대로 걸어둔 쪽이 손해진 건 없었다는 뜻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되는 레버리지 상품 규제로 예수금이 3천만 원 이하이신 투자자는 레버리지 상품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레버리지에서 본 손해를 레버리지로 만회할 방법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과열 구간의 고점에 들어와 최고점 대비 계좌가 4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에서 문까지 닫히게 됐다는 한탄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볼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입니다. 오늘 밤 장이 끝난 뒤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매출과 이익보다 설비 투자 안내가 먼저입니다. 두 회사가 데이터 센터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하면 어젯밤 반도체를 판 논리가 흔들립니다.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면 어젯밤 낙폭에 근거가 붙습니다. 메타는 9거래일 연속 하락한 상태로 이 발표에 들어갑니다. 둘째, 같은 시각에 반도체 장비 회사 램 리서치도 실적을 냅니다. 어제 7% 넘게 빠진 종목이고 중국 매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국이 장비를 국산화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실제로 매출을 깎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몇 년 뒤의 걱정인지가 여기서 한번 걸러집니다. 참고로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앞으로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셋째, 개장 직후 SOXL이 어제 장중 저점을 지키는지입니다. 어젯밤 저점에서 되사는 손이 들어왔지만 반도체 약세는 마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손이 오늘 밤에도 같은 자리에 있는지가 어제 하락이 수급이었는지 업황이었는지를 갈라줍니다. 애플과 아마존 실적은 하루 뒤 한국 시각 금요일 새벽에 나옵니다. 메모리, 장비, 패키징, 서버까지 인공지능 설비 투자 물량의 값이 실린 층은 어젯밤 통째로 팔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른 건 이 규정의 예외가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인공지능 치프 자체를 파는 자리는 남았고 그 물량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과 장비와 후공정 쪽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는 아직 실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물량에 대한 추정입니다. 추정은 숫자가 나오면 바뀝니다. 그 숫자가 내일 새벽부터 도착합니다. 오늘 브리핑이 어젯밤 시장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오늘 밤 장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